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오늘 시즌 7 9화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을 읽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챈들러 씨가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함께해 주실 문학소년단의 정신적인 지주, 홍보이사, 그리고 국장님이라고 봐도 되겠죠. 재하 씨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하입니다. 재하 씨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녹음 때만 만나게 되는지 네. 모르겠네요. 녹음이요? 서운하네요. 근데 저희도 사실 녹음 때 외에는 잘 안 보니까. 그죠? 아니, 한 번도 이 녹음 때 외에 본 적이 없는 그쵸. 것 같은데요. 저희 뭐 따로 밥이나 먹을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철저히 비즈니스로 세 분 다 아이시죠? 맞아요. 네, 완전. 전 정말 상아이. 이가 정말 1%, 2% 이 정도일걸요? 저도 아이 100 나와요. 저는 이 100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게 자 서로 인사해. 아이들을 꺼내서 네. 밖에서 놀아주고 다시 집어넣는 역할. 네. 자, 오늘 재하 씨와 함께 읽은 책은 앞서 설명드린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입니다. 저희가 처음 다루는 작가 같아요. 먼저 작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밀 아자르는 이제 본명이 이제 로맹가리인 거죠. 로맹가리 아셨나요, 원래?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작가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작가더라고요. 네. 읽어보니까. 비밀이 많은 작가입니다. 태어날 때 이름은 또 로맹가리가 아니었어요. 어허. 로만 카체프였다고 합니다. 유대계 프랑스 작가고 태어난 거는 또 러시아 제국 빌리우스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또 외교관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 1941년부터 1961년까지 20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을 하면서 겸업으로 그 소설을 써서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1956년에 발표한 하늘의 뿌리로 공쿠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5년에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오늘 읽은 자기 앞의 생으로 공쿠르상을 또 받았어요. 근데 공쿠르상이 같은 작가가 두 번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수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에 에밀 아자르가 이꼬르 로맹가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수상을 좀 거부한다 나는. 그러니까 오촌 조카인 폴 파블로비치가 그 로맹가리의 조카죠. 로맹가리의 부탁으로 에밀 아자르인 척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로맹가리는 그래서 로맹가리가 아까 거부하는 편지를 오촌 조카한테 보내라고 시킨 거죠. 에밀 아자르인 척 하고 보내라. 힉스나 이제 공크루 아카데미에서는 이만한 작품을 만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상자는 에밀 아자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상을 하게 된 거죠. 이후 1977년에 로맹가리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여인의 빛과 영혼의 짐을 발표했으나 비평가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조카를 따라했다. 그러니까 조카 에밀 아자르를 표절하려 든다고 했다고 얼마나 평을 했대요. 답답했을까요? 근데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자기의 이런 수에 놀아나는 이런 문학계 이야기들이. 재밌었을까요? 지켜보면서. 저는 재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뭐 내가 한마디 했는데 뭔가 이게 와 이렇게 혼자서 자기네끼리 수덕수덕대고. 그게 결국은 사람들은 내 이름을 본다? 맞아요. 작품이 아닌 이름을 본다. 이런 거에서 좀 해방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로맹가리는 이런 스타일로 쓸 거야 라고 예측 가능한 거를 좀 뒤엎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80년 12월 2일 66세에 의문의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입에 이렇게 권총을 물고 있었다 그래요. 보면은 그렇게 돌아간 에밀 아자르였고 오늘의 책은 자기 앞의 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1975년 로맹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입니다. 특별한 줄거리가 있다기보다는 모모라는 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소외계층의 이야기와 모모와 또 로자 아줌마의 유대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모모는 모하메드의 애칭이죠. 14살의 알제리계 소년입니다. 모모는 엄마 아빠를 모른 채 자랐어요. 엄마는 창녀고 아빠는 포주였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죽이고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가 나중에 좀 풀려나서 찾아오게 되죠. 모모를. 모모는 3살 때 로자에게 맡겨졌습니다. 로자 아줌마에게. 모모는 파리 29 벨빌이라는 데가 있는데 혹시 재하 씨 가보셨나요? 네, 벨빌은 이 책에서 묘사되는 분위기와 거의 흡사한 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벨빌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벨빌에 맛있는 쌀국수집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림동. 근데 또 파리에도 차이나타운이 따로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국인이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 말고는 어떤 다민족의 유입이 아직까지 적었기 때문에 벨빌이랑 아주 비슷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따지자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 대림동이나 네, 남구로 이런 쪽인가 보네요. 모모는 그쪽에 벨빌이라는 동네에 사는데 로자 아줌마는 7층에 삽니다. 가끔 말동무가 되는 하밀 할아버지도 있어요. 로자 아줌마는 70에 가까운 폴란드 태생 유태인입니다. 젊은 시절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또 똑같이 35년간 매춘부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보모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매춘부의 자식들을 돈을 받고 돌보는 일을 하는 로자 아줌마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매춘부는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자식을 키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인데요. 로자 아줌마는 모모와 또 매춘부들이 버린 아이들을 애정으로 돌봐줍니다. 아이들이 정말 막 똥칠하고 못되게 구고 막 하는데도 그리고 꿋꿋하게 다 감내해내는 어떤 엄청난 인간의 인류애를 보여주는 로자 아줌마. 이 로자 아줌마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에 가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지내다가 또 모모는 또 로자 아줌마가 없으면 못 살겠고 막 이런 애틋한 장면들이 많이 그려지고 결국에는 아줌마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이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네, 이 책 읽어 마라 코너인데요. 오늘의 읽어는 누군가요? 네, 읽어는 재아입니다. 네, 말하는 저 수진 씨. 수진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먼저 아까 벨빌 얘기하면서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경험하기 힘든 역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런 다인종이나 종교 문화를 감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역사를 경험을 하는 게 지금 현재를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뭐 종교나 인종 차별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읽어야 하는 일본에서 오는 특성이랄까요. 이 북아프리카계 아랍계죠. 네. 아랍계 이민자 출신 매춘부의 아이가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아이의 상황에 선뜻 감정이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거리가 먼 네, 건가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너무 다른 세계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나와 환경적인 공감대가 필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느껴본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내적 어떤 충동이나
그런 마음들을 되게 구체화해주는 좋은 문장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2번째 읽은 건데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읽었던 좋았다고 생각했던 문장이나 지금 좋다고 생각한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말들이 지금은 너무 와닿는다 이런 게 좀 많았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읽으셨을까요? 2017년 9월 딱 이맘때 읽었었어요. 한 6년 전. 네네. 네. 그다음 읽지 말아야 하는 2번째 이유입니다. 이 플롯 자체가 엄청 단순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큰일이라고 할 만한 게 로사 아줌마 죽는 거랑 이제 아버지가 찾아와서 죽는 거,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단순해가지고 또 제가 이런 거 못 참거든요. 지루합니다. 이게 전개가 너무 느려가지고 사실 제가 로사 아줌마 언제 죽나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심파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뭔가 무슨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로자 아줌마가 죽는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죽은 이후에 뭔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이게 죽으면 땡 이럴 거라고? 저는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이야기가. 이 분명히 무슨 일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는 로사 아줌마가 죽으면서겠구나. 뭐 맡겨질 사람이 없다든지 어디를 떠돌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집에서 살면서 일어난 이야기 이런 걸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안 죽으시고 안 돌아가시고 자꾸 생각보다 오래 사셨어요. 네, 자꾸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죽지? 네. 그리고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찾아오는 두려움, 그런 생의 두려움과 불안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좀 사라질 것 같다, 아니면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의미인 거죠? 일단 만약에 내가 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안하고 나만 이런 것 같고 사람 다 사는 거 다 똑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2번째 읽어야 되는 이유에서 내가 느껴본 적 없는, 아까 내가 느꼈지만 내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가장 생각이 나는 게 살기 싫은 사람한테 생을 목구멍으로 막 쳐넣는다, 이런 표현 같은 게 뭔가 생과 삶이라는 것이 되게 무거운 게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고 생각보다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불안함이 좀 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 다 2번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2번 읽으면 더 좋아질까요? 한 5, 6년 뒤에 맞아요. 그럴 다시 수도 한번 있겠죠. 여유가 좀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생의 두려움이 생길 때 읽으시면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묵혀놨다 읽어봐야겠네요. 읽지 말아야 하는 3번째 이유입니다. 아이를 극단적인 상황에 던져두고 거기서 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어린아이의 천진한 시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식에서 오는 문장들이 정확한 얘기기는 한데 막 울림이 있을 정도로 새롭거나 엄청 통찰력 있다고 딱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감동을 노린 것 같은, 너무 노렸다 싶은 애매한 명문장이 많달까? 애매한 명문장.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간간히 웃긴 장면이 있긴 했지만. 저도 이 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째 읽었는데, 저도 제아 씨랑 비슷한 시기에 읽었던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정말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거를 읽고 독서 토론도 했어요. 독서 모임에서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이 책을 그래서 저는 빨리 읽을 줄 알고
골라서 다시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거의 처음 읽는 기분으로 읽었습니다. 그때는 되게 재미없었다는 느낌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게 웬걸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번에는 좀 신기할 정도로 감상이 많이 달라져서 수진 씨도 한 3, 4년 뒤에 뭔가 읽으시면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넷플릭스에 영화로도 맞아요.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 스틸컷만 한 컷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경이 스페인으로 나왔던 걸로 음.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대개의 경우 책이 훨씬 좋은 경우지만 영화도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내용이 비슷한가요? 완전 동일해요. 네. 영화를 봤어도 좋았겠네요. 이게 또 한국판 9살 인생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정확하네요. 네. 그런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회의 모습들, 인간 군상들 그려낸 것들이 그렇고 한국판 9살 인생이 아니라 이게 9살 인생이 이것보다 늦게 나왔잖아요. 그럼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저는 어린아이가 주인공인 작품을 대체로 좋아합니다. 저는 그때 나인도 그랬지만 뭔가 아이만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생각들, 기발한 어떤 모습들, 행동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장 코드 아이가 A에서 B가 되거나 A-가 되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작품에는 모모의 성장이 있었어요. 분명히 뭐 물리적으로 난 10살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14살이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모모가 로자 아줌마를 생각하는 어떤 마음들 그리고 뭐 점점 동생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친구들 모세나 이런 친구들을 보내면서 느끼는 게 초반부보다 후반부에 좀 더 성숙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14살 모모의 통찰이잖아요. 아까 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문장들을 통해서 이제 모모의 통찰을 보여주는데 이게 너무 14살 치고는 너무 관록미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농익은 통찰. 거의 하밀 할아버지와 네. 동급의 그런 그죠. 맞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아까 수진 씨가 말씀하신 노렸다는 게 에밀 아자르가 여기서 힘 조절을 못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를 어른의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그 뭐 가난이 아이를 빠르게 철들게 만들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대체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 이런 모모의 상황을 보면 그럴 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길거리에서 거의 뭐 그렇게 퍼포먼스도 하고 우산 들고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되게 많은 풍파를 겪었으니까 뭐 그렇게 통찰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작가가 정말 그 모모가 되어서 좀 천진난만한 생각 그리고 행동 속에서 느껴지는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네 보면서 이 아이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쪽으로 울림을 주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감히 아쉽다는 얘기를 해보고 저 역시 그 모모의 별다를 것 없이 반복되는 일상들 그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뭔가 그 작가가 최소 분량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페이지 수로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나? 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자 아줌마가 거의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시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사셨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죽을 위기에서 하는 말이나 뭐 행동이나 그런 게 다 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 로자 아줌마의 어떤 삶을 떠나는 모습에서 그녀의 삶의 흔적을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읽기에는 좀 반복적으로 느껴지지만 로자 아줌마도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책의 주인공이 그쵸. 로자 아줌마가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잡아본 꼬투리이고 정말 빛나는 문장들이 많았고 또 왜 주변에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앞에 생이 나의 인생책이다. 제가 뭐 사람들 만나면 그런 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우리나라 세계 도서협회 회장이다. 근데 지구가 멸망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중에 이제 책이 들어갈 캐리어는 딱 하나고 그게 사이즈가 하나인 거예요. 책 한 권만 넣을 수 있는 캐리어가 있다. 약간 종자 보관하듯이. 그러면 당신은 무슨 책을 넣을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앞에 생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제 기억에 한 2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흘려들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하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째 읽은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써놨던 메모나 사진 찍어둔 부분을 보니까 그때는 모모가 해야 하는 말들 그리고 모모가 처한 상황 모모의 심리 이런 걸 읽고 아이고 어떻게 애기가 이런 일이 있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어른처럼 하는 그런 말들에 많이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로자 아줌마의 삶에 더 집중해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도 몇 편 찾아보고 아 진짜요? 네, 그랬거든요. 논문? 어떤 역사적 비평 이런 그런 것까지 좀 제가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대학원에 오고 나서 모든 것을 정확한 정보를 찾아야 근거를 한다는 찾아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로자 아줌마의 삶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로자 아줌마는 계속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병원이 무섭고 뭐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 자신이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에서 죽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어떤 목표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자기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 자신의 삶 이런 거를 다 병원에서는 내가 그거를 마음대로 못 놓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를 내려놓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떤 슬픈 죽음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그리고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어떤 비프랑스인으로서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면은 창녀라는 어떤 신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는 점 그런 점을 뭔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이든 육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늙었을 때 그런 몸이 되게 감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대요. 나의 정신은 이토록 멀쩡한데 난 20대인데 난 몸이 20대인데 따라주질 않네. 내 육신이 그런 것에서부터 모두 해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느껴서 참 그게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읽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진 씨는 과연? 아니 2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좋은 독서를 하셨구나.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독서를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즐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화에 할 책이 조금 충격적이거든요. 네. 근데 미리 예고해드리지만 네, 그게 재밌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읽다 중간에 많이 났고 왜냐하면 자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일단 뭐 죽이고 시작하거나 네. 죽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다이나믹을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잔잔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를 참 어려워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어려운 독서였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네요.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말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저는 기대를 해보는 바가 3, 4년 뒤에 수진 씨는 네. 다를 것이다. 다들 2번째 읽었을 때 되게 좋으셨다고 하니까 네. 첫 번째도 좋으셨지만 맞아요. 예, 묵혀뒀다가 한 번쯤 제가 한 번쯤 읽어보고 네. 어딘가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양 기자의 모순 때는 첫 번째에 잘 읽으라고 작가가 그렇게 당부를 해놨는데 이 책은 아마 2번째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제가 느끼는 게
아까 다른 이분이 쓴 다른 책들의 이름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이분이 외교관이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무게감 있게 제목을 상당히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여인의 빛, 네. 하늘의 뿌리. 자기 앞에 생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거 그쵸. 프랑스로는 어떻게 있나요? 라비 드 bonsoir라고 거의 직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기 앞에 생. 라비드 봉수아. 라비 드 bonsoir. 또 오랜만에 듣네요. 네,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네.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불문학 할 때마다 기다리고 네, 있는. 불어 전문. 처음에는 이런 걸 왜 시키지? 나중에는 약간 안 시키면 서운한 거 네. 아시죠? 그럼. 저는 이렇게 네이티브로 듣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종종 부탁드렸었죠. 연관 검색어. 이 책을 읽고 떠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부제는 뭐 눈엔 뭐만입니다. 재하 씨가 이거 오랜만에 준비해 주셨어요.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잠깐 소개할 때 나왔던 벨빌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대체로 다들 진짜 팝업하는 생각이나 단어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았는데 맞아요. 나는 너무 약간 설명을 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니에요. 네, 벨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파리의 벨빌이죠. 벨빌은 이민의 기억을 쌓아온 독특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파리 동부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여전히 많은 외국인 이민자와 그 후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지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인데 이 역사를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이게 1860년에 파리시로 편입이 돼서 이제 승격이 됐고 1870년 이후에 아르메니아, 그리스, 폴란드 유대인 등 최초의 이민자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 사업체나 유대인들의 어떤 가시성으로 인해서 유대인 지구구나라는 그런 존재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죠. 전후 몇 년 동안 알제리랑 튀니지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들이 벨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벨빌에 있던 기존의 유대인 커뮤니티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이 알제리와 튀니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북아프리카 시대라는 새로운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에 벨빌 거리에 최초의 중국 레스토랑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벨빌에 정착한 마지막 이민자들이 이렇게 아시아인이었고 60, 70년대에 중국인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동남아에서 많은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맛있는 쌀국수집이 있다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벨빌은 좀 특이한 동네인 게 이런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현재 진행형인 것 같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한번 제가 여자 셋이서 이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인종차별 같은 게 혼자 있을 때보다는 수가 많아지면 조금 더 공격의 대상이 쉽거든요. 뭔가 그룹이니까 좀 더 조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다들 그런 경험이 있다고 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 여자 셋이 있으니까 이제 너네 얼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진짜 좀 기분이 더럽다. 더러운 건 차치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 그냥 길에 서서 그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세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외모 구분도 잘 못하고 애초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불특정한 아시아 여자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 아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벨빌은 혼자 다니긴 조금 아직은 저한테는 무서운 그런 곳입니다. 이 벨빌을 고른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이 되게 단순하게 로자 아줌마가 죽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모모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한 1800년대, 1900년대 프랑스의 어떤 이민, 뭐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역사를 엄청 압축적이고 함축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아까 로자 아줌마가 하는 말들 그 사람들이랑 주고받는 말들 그런 데서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소설인 게 이제 두 번째 읽으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수진 씨의 연관 검색어는 뭘까요? 저의 연관 검색어는 2011년 3월에 발표된 제국의 아이들의 마젤토브. 저도 봤습니다. 저 마젤토브 보고 나서 마젤토브가 이런 뜻이었구나 했거든요. 그 마젤토브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사 아주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랍 아이를 거두어가지고 키우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 마젤토브라고 하자마자 이제 너는 아랍 유대어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아랍 아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꼽아봤습니다. 마젤토브가 그래요. 행운을 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먼데이 투스데이 그 하잖아요. 네. 일주일 내내 행복을 빈다는 뭐 그런 내용일까요? 모르겠네요. 그 스모키 화장과 그 비장한 그 은빛 반짝이 바지를 입고 나와서 춤추면서 하는 이야기가 의외로 굉장히 무해한 이야기였다. 그 마젤토브라는 후렴구의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힘내보아잖아요. 그래요? 마젤토브 웃어봐. 그러네요. 맞아요. 응원가였네요. 응원가.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뭔가 너에게 뭐 힘이 됐으면 좋겠어. 마이걸. 그쵸, 마마마걸. 그런 응원가였네요. 응원가였네요. 또 새로운 발견. 이 월화수목금토일은 또 세븐의 그 전국의 세븐의 원조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문장을 만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그 마젤토 보고 이거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됐고 뭐 인샬라 뭐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좀 알게 됐던 책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캐릭터를 한 번씩 꼽아볼까요? 수진 씨는 어떤 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제가 꼽는 인상적인 캐릭터는 저는 이 아이 아버지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걷어져서도 키워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로사 아주머니가 아프셔가지고 편찮으셔서 누워 계실 때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데리러 오셨는데 아버지는 아까 로맨스 정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어머니를 죽였죠. 네.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서 풀려나자마자 아이를 찾으러 왔는데 로사 아줌마가 시치미를 뗍니다. 맞아요. 네. 모모를 뺏기기 싫어서. 네. 또 정신병은 유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아버지 아래서 아이를 자라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시치미를 뗍니다.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아랍인데 유대계 사람 아래서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항상 코셰를 먹였고 그리고 뭐 바르미츠바라는 어떤 유대 의식이 있나 봐요. 그런 걸 치렀고 내가 유태인으로 키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은 아랍인데 왜 유태인으로 키웠냐. 저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니 네 아들이라니까? 아니 유대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니까? 네 아들이야. 이러다가 노발대발해서 갑자기 픽 쓰러지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165페이지였는데 저는 그래요. 저 애는 아랍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유태인 애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에요. 로사 아줌마는 가족적인 친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자는 벌떡 일어났다. 아직도 화낼 힘이 남아있는 듯했다. 저는 아랍인 아들을 원합니다. 유태인 아들은 필요 없어요. 그는 소리를 질렀다. 그게 결국 같은 거라니까요?
로사 아줌마는 격려하듯이 말했다. 그게 어떻게 같아요? 세례를 받았다면서요. 쯧쯧쯧. 이 장면이 나오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뭐 아랍계 회교도 분들의 네. 그런 이 당시에 네. 그런 뭔가 종교적인 색채를 보여주는 네. 거겠죠. 절대 뭐 다른 종단은 인정을 안 하고. 네. 그래서 그 어떤 장면에도 나오냐면 그 회교도의 특징이 얼굴을 안 그린다고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네, 이 아이가 본인이 이제 우산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아르튀르인가요? 네, 뭐 그러니까 재밌게 아무튼 꾸며가지고 노는 건데 누가 지나가다가 너무 재밌다. 이거 얼굴을 그린 거니? 그랬더니 회교도인은 얼굴을 그리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게 나오죠. 네. 그런 장면이 나와서 그런 것도 좀 쏠쏠한 재미입니다. 지아 씨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요? 저는 이 벨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주인공과 가까이 지낸 뭐 의사나 뭐 하민 할아버지 이외에 그 사람들이 참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로자 아줌마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아이를 맡긴 엄마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저는 59쪽인데 제가 가진 책은 여기서 이제 일요일에는 몸 파는 여자들도 일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성탄절이나 정초에 전투를 중단하는 전통과 같은 것이다. 맡긴 아이를 만나러 오는 여자들도 한둘 있었다. 그 여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가든가 외식을 나갔다. 장담하건대 몸 파는 여자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너무 울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보는데 혹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 약간 봤어요. 거기서 보면은 뭐 몸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엄마가 모텔을 전전하면서 그 플로리다에 그 디즈니 월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작은 뭐 B&B 같은 호텔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아동복지국에서 그 아이를 데려가게 되죠. 키우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하면서 근데 그 엄마도 어떻게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했을 텐데 그리고 이 엄마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엄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다 보니 이런 이 엄마들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애들이 뭐 막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리터럴리 똥칠 그런 아이들도 그 엄마가 참 필요할 텐데 뭐 돌봄은 받았겠지만 이 어떤 제도 안에서 보호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어떤 작은 폭력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저 역시 그 로자 아줌마가 사는 7층 아파트 주민들 너무 아니 애들이 막 그렇게 뛰어다니고 뭐 계단에다 똥 싸놓고 하는데도 뭐 다들 볼말 안 해요. 네. 그리고 모모한테 정말 좋았던 거는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딜 가나 모모는 그래도 사람들이 예뻐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했잖아요. 특히 저는 뭐 하밀 할아버지도 그랬지만 롤라 아줌마는 이제 여장 남자죠. 네. 한때는 권투 선수였고. 근데 이 롤라 아줌마가 진짜 든든하게 다 모모 지켜주고 또 로자 아줌마를 거의 끝까지 같이 간호해주다시피 했는데 이런 모모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정말 좋은 어른들이 많아서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롤라 아줌마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뭔가 든든했어요. 세네갈 출신이신가요? 맞아. 롤라 아줌마가? 찬사가 계속 나오잖아. 네. 이 사람은 진정 성녀가 네. 틀림없다. 그런데 맞아요. 이 사람에게 어떤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 어린이니까 이제 이해를 잘 못해서 맞아요. 그런 걸지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블루뉴 숲에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블루뉴 숲은 아직도 그런 매춘이 이루어지는 장소 중에 하나라서 파리에 조성된 인공숲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그래서 거기도 밤에 혼자 가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유튜브에 그 부아드 블루뉴라고 블루뉴 숲 치면은 막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동영상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대충 쓴 지명이 아니네요. 그렇죠. 대충 뭐 홍대 어딘가 이게 네네네. 아니네요. 근데 인상 깊은 캐릭터 이야기하면서 약간 깨닫게 된 건데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등장하지 않네요. 뭔가 모모에게 악의를 갖고 어떤 행하려고 하는 거는 아빠밖에 없죠. 네. 어딜 모모가 뭐 하면 너 너무 예쁘다 머리 쓰다듬어 주고 돈 주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나오죠. 네. 근데 막 모모한테 모모가 뭐 훔쳤다 그래서 뭐 오히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지어지고 네. 이런 식으로 좋은 어른들이 많았던. 근데 그 유일하게 어떤 그 적대적인 순간 모모가 느낀 나쁜 순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나딘의 집에 애들을 맞아요. 마주했을 때. 근데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같은 또래 아이를 봤을 때 그 순간 그것도 그 애들이 뭐 못된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순간 자기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는 좀 나쁜 어른이 없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 좀 저는 궁금했는데 제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이 모모가 사랑했던 강아지 회색 뭐 강아지였나요? 그걸 이제 500프랑에 팔아 넘깁니다. 이후 뭐 송아지처럼 물지만 마음만은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모가 이런 감정을 느꼈던 이유를 혹시 아시겠나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막 강아지를 이렇게 막 엄청 예뻐 키우다가 갑자기 500프랑에 팔고 그 돈을 이렇게 하수구에 쑤셔 넣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이래? 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되게 기행이라고 느껴졌어요. 혹시 그 장유진 일의 기쁨과 슬픔 녹음했을 때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어떤 단편에서 네. 그 돈 없는 뮤지션이 개를 돈이 없지만 개를 키우겠다고 그 개의 눈을 보니 데려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질문을 보고 또 검색을 열심히 해서 그 공연과 이론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신 분이 있네요. 아니, 거기서 이거를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셔서 박연숙 선생님이 쓰신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훔쳐올 때는 너무 갖고 싶고 사랑의 대상으로 가져왔지만 이게 점점 이 마음이 깊어지면서 강아지와 자신이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그 장유진 소설 속의 그런 것처럼 자신은 그럴 수 없지만 강아지라도 저 부잣집에 가서 짧은 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는 넌 행복한 곳에 살아라. 네. 그래서 그 돈도 하수구에 집어넣는 것이 이게 내가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난 진짜 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이득을 것 취한 게 같아요. 아니니까. 그렇구나. 되게 맞는 설명이네요. 이 공연과 이론이라는 게 단행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학술지 잡지 같은 그런 그렇구나. 이 자기 앞에 생이라는 연극을 분석하실 네네. 때 이렇게 네네. 하신 거군요. 그 국립극단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저도 이게 공연과 이론에서 발표된 글이길래 좀 이게 공연을 했었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극으로 연출했을 때 좀 매력이 있는 맞아요. 장면들이 여러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애가 관심 받으려 그러나 애가 막 그런 식으로 처음에 나오잖아요. 애가 막 발작 일으키고 그래서 이 로자 아줌마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로자 아줌마는 애가 뭐 제정신이 아니다, 뭐 정신병이 있는지 아닌지 검사까지 받게 되는 거라서 저는 얼마나 관심 받고 싶으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방인숙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참 이런 게 하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읽었으면 그렇죠. 이상한 애네. 그리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데 맞아요. 재하 씨가 이 박인숙 선생님의 글을 읽고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게 자기 앞에 생이 그래도 좀 출간된 지 시간이 지난 작품이고 콩쿠르상 어떤 작품의 권위도 있고 그 로맨가리의 이름 그것도 있다 보니까 불문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구가 이미 많이 된 작품이라서 자기 앞에 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게 분석하고 답을 내리는 게 업인 사람들이 맞아요.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문학의 답이 어딨어 이랬는데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오는 모모와
로자 아줌마의 관계가 사실 작가의 생애를 살펴보면 작가와 작가 자신의 엄마의 관계와 거의 흡사하다 이런 분석도 네. 있고 그런 걸 찾아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 생애와 비춰봤을 때 네, 작가의 오. 개인적 생애와 비춰봤을 때. 신기하네요. 이게 허투루 읽을 만한 책이 아니네요. 그 저도 이 다음 질문이 그거거든요. 로자 아줌마가 7층에 사는 이유. 그러니까 이웃집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로자 아줌마 막 올라가다가 헐떡헐떡하고 그 뭐 의사 선생님도 못 올라가가지고 4층 사는 청년들이 이렇게 막 업어다주고 하잖아요. 왜 아래층으로 못 갔을까? 7층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작가의 장치가 아니었나? 이건 작가의 장치라기보다는 그 파리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꼭대기가 제일 쌉니다. 왜냐하면 제일 저렴해요. 네, 제일 저렴하고 애초에 그런 우리가 프랑스 생각했을 때 어떤 건물이 한 채 이렇게 있고 맞아요. 거기에 창문이 막 이렇게 있고 그게 원래는 한 건물에 뭐 몇 가구가 살게 디자인이 된 게 아니고 한 건물에 가족이 살고 뭐 끝에는 이제 하녀들이 살거나 그런 식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녀방 샹보드 본느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싸고 정말 덥고 정말 춥고 우리나라로 치면 옥탑방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7층까지 올라가는 아마 나선형 계단이었을 텐데 그런 선택지가 아무래도 이제 그쵸. 엄마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뭐 로자 아줌마의 어떤 삶의 무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도 어떤 의무감이나 뭐 이런 거를 7층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 힘듦을 가속화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런 게 저는 읽으면서 아이고 이 아픈 사람이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더 아파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7층이면 좀 전망이 좋을 테니까 또 비싼 방인가 넓고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 반대였군요. 네. 자 그리고 일단 제목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기 앞의 생 봉수와 아무튼 이 자기 앞의 생은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자기 앞의 생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내 앞의 생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자기 앞의 생인 거잖아요. 자기가 원셀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셀프. 우리 다 이치 원셀프. 네. 좀 철학적인 뭐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봐서 자기 앞의 생,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여기에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뭐 국적도 없고 뭐 매춘 일 하시고 누구를 떠안고 있다거나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굉장히 어렵지만 되게 뭐랄까요? 이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을 되게 지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애로움, 친절함, 스스로에 대한 존중 이런 거를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내 앞에 주어진 삶, 각자 앞에 주어진 삶을 잘 살아라. 결국에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 제목은 대체 한국어로 써놔서 이런 건가? 아니 불어로는 더 정확한 의미가 있나 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직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앞에 생. 저는 윤동주 시인이 뭐 내 앞에 주어진 뭐 삶을 뭐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뭐 시를 쓰시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하루하루 내 앞에 주어진 생을 잘 마주하고 뭐 잘 같이 살아 나가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 번역을 하신 분이 제목을 정하셨을까요? 이
자기 앞에 생이라고 한 게 이 외글자로 생이라고 한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인생 이런 네. 거, 삶 이런 거 아니고 네. 생. 자기 앞에 삶 이러면 조금 벌써 그렇거든요. 네. 이 생이라는 거에서 이 한자어를 쓴 거에서의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묵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삶은 뭔가 좀 인간적인 부분이라면은 뭔가 생은 정말 본질적인 것 같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좀 더. 타자화하는 단어기도 하죠. 내 생은 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음. 그 사람의 생애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할 때 쓰는. 저는 이 자기 앞에 생이 이 책에 보면 근데 뭐 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생이 그녀는 여기서 로자 아줌마인데 생이 그녀를 파괴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꾸 모모는 시간을 되돌려서 로자 아줌마를 젊게도 만들어 보고 자기를 빨리 감기를 해서 내가 어른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오히려 그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 이게 너무 랜덤 박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뭔가 교훈적인 의미보다는 이 삶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맞아요. 텐데 그러네요. 이 책에 신세 한탄이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도. 또 아무래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맞아요. 그런 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게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특히 내가 타고났거나 너무 오래된 문제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이 생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신세한탄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잘 엮어가지고 어디다 실어도 되겠네요. 이런 해석들 박인숙 선생님처럼 정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가장 후킹하는 문구죠. 이 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이런 모모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이 책을 많이 홍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모모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수인 씨는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약간 사랑을 모르고 한번 살면 끝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을 한번 해봤거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후로는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되는 그런 게 아닐까. 한 번 사랑을 받거나 하면은 네. 그 사랑을 계속 네. 갈구하게 된다. 근데 이게 정확한 문장이 사랑할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 아, 나요. 그래요? 네. 사랑할 사람이 없이 저는 최근에 약간 인생관이 좀 바뀌었거든요. 최근 한 3년? 어떤 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는데 진짜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가족이 이 세상에 없다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즘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이 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가족. 네, 가족의 소중함. 네. 살 수 없나 봅니다, 저는. 사랑할 사람. 지아 씨는 사랑할 사람. 이 사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 마이크 앞에서 2017년에도 했었고 정말 거의 뭐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느낌인데 사랑할 사람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의미? 때로는 그게 동기가 되기도 하고 나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그거 있잖아요. 뭐 밀가루 없이 살 수 있나요?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살 의미가 없다. 그렇죠. 네. 맞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살 수는 있을. 저 역시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왜 살아야 하지라는 의미를 계속 곱씹게 되고 생각하게 하면서 사는 삶이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의미를 곱씹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그쵸. 반증인 것 같아요. 의미를 그런 곱씹게 된다는 생각조차 안 나는 게 네. 행복이겠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네. 철학자들은 대체로 네. 불행했던 것 같네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그냥 흔하게들 쓰는 말 중에 나는 어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현타가 왔다 그러죠. 굉장히 힘들고 허탈한 감정이 느껴졌을 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자 아줌마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공간이죠. 이 7층 아파트 지하실 거기에 이제 유태인 동굴. 그러니까 로자 아줌마가 어떤 홀로코스트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한 피신처를 마련해 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뭐 나만의 피신처나 또 유태인 동굴 같은 곳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 근데 저는 제 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정말 혼자만의 공간이죠. 네. 제 차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작은 공간에 혼자 이렇게 딱 고립돼 있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별로 갈 데가 없고 그래도 그냥 앉아 있기도 하거든요. 약간 차에 가서 앉아 있고. 네, 힘들거나 그러면 이제 핸들에다가 머리 박고 삐. 핸들에 머리 박고 잠깐 있기도 하고 그게 약간 저한테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나 싶어요. 혹시 노래도 부르시나요? 그게 작은 코인 노래방이라고 다들 그러던데. 저는 노래는 잘 안 부릅니다. 노래 듣기는 되게 많이 듣고. 들어요. 네. 저는 근데 혼자 있을 때도 어디서도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절대 노래 안 부르고. 저 혼자만 들어도 네. 수치스러워가지고. 제가 요즘 너무 뜬금없는데 네. 요즘 따릉이를 타고 질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거 좋죠. 진짜 거의 할아버지들이 네. 엄청 큰 스피커에 자기 노래 틀고 다니는데 맞아요. 아무도 막 저 사람 뭐야 이러고 말지 막 꾀꼬리. 끝까지 따라가서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맞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 요새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들으니까 따라 부르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어떤 진짜 노래신가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네. 요새 많이 듣고 부르는 노래가 옛날 노래 마룬 5의 미저리를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속이 시원한 그런 음악이랍니다. 미저리. 근데 저도 친구들 만나면 날씨 좋을 때 따릉이 많이 타거든요. 이 바람이 나를 스칠 때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밀고 나가는 것 같은. 바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진하는 것이다.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도 타고 싶어졌어요. 모든 걸 날리는 거죠. 되게 좋네요. 표현이. 따릉이 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태훈 씨는 있으신가요? 제 유태인 동굴 같은 데는 전 여기 스튜디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와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와우. 제가 여기서만큼은 바깥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밖을 나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수만 가지 생각, 집에 언제 가지, 또 일 생각나고. 근데 온전히 이 공간에서는 책 생각하고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진 씨가 예전에 말씀하신 게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뭐 정말 잡생각이 하나도 사라진다고 했는데 여기가 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과 뭐 내 얘기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제가 함께하고 있다니.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네. 또 이게 시간이 쌓여서 더 맞아요. 그렇겠어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한 지도 거의 뭐 7, 8년 됐으니까 아직도 저기 보면 저희 문학소년단 배지도 배지 붙어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나름. 그래서 또 이만큼 정든 곳이 없어요.
또 그 역사를 뭔가 함께하는 것 그쵸. 같아서 네, 너무 시즌 뿌듯합니다. 1부터 네. 함께 해주시고 있고 아까 뭐 아닙니다. 네. 아까 요 직원이 뭐 이렇게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그쵸. 저희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그래도 들을 때마다 좋을 것 같아요. 그 안내를 받는 그쵸. 게. 네.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책 갈피. 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178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하밀 할아버지가 종종 말하기를 시간은 낙타 대상들과 함께 사막에서부터 느리게 오는 것이며 영원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일이 없다고 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노파의 얼굴에서 시간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시간을 말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웠다. 표현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시간은 낙타 대상들과 함께 사막에서부터 조금씩 느리게 오는 것이고 또 영원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일이 없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낭만적이네요.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영원도 동시에 그렇게 같이 오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나. 이거는 그 사람들의 그 정서인가 봐요. 그 아랍계 사람들의 정서. 그쵸, 어떤 실크로드. 네. 네, 그 낙타 타고 사막을 거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저는 이북이라서 페이지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제 기준 185페이지입니다. 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째서 좀 이렇게 인상 깊으신 거죠? 이게 이 다른 부분에서는 생이 아까 재하 씨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할 것이 없다. 사실 뭐 누구에게나 생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상반되면서도 결국에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결국 되게 반대말이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들어서 좀 인상 깊었어요. 저 근데 흐름이 끊기지만 네. 정말 삶이라는 것은 고귀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다른 어떤 독서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그때 주제가 안락사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삶이란 숭고한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태어남과 죽음만은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뭔가 숭고함이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오만방자한 존재가 되겠어요. 이미 약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에 있었던 다른 분들은 그것 역시 우리가 그런 무력함에서 나오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세뇌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너무 새로웠어요. 그런 관점이. 삶은 고귀한가? 정말 가치가 있는가? 다들 얼굴에 고민이 그렇죠. 가치는 있죠. 가치는 있다 생각해요. 네. 가치는 있는데 그게 막 숭고하다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야말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답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재하 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사실 저도 왜 사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죠. 태어나서 그저 좀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느낌이죠. 뭐 약간 그런 질문 같다 느꼈어요. 타투 하신 분들한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했다. 그렇게 좀 아까 제가 숭고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삶의 의미나 그런 거에 천착하지 않고 좀
오히려 사는 그 행위 자체에 좀 집중을 했을 때 그런 고민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삶이 좋은 것이다. 건강한 삶인 네, 것 건강한 같아요. 삶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재하 씨가 책갈피를 꽂은 페이지는요? 네, 저는 77쪽이고요. 암사자 이야기입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나의 암사자를 불러들였다. 암사자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로 뛰어올라 우리 모두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원했고 또 내가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챙겨야 했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건데 이 모모의 어떤 애어른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아이의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난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로자 아줌마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암사자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내가 내 엄마를 못 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하지 않으라고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그걸 집착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거죠. 이 암사자라는 존재가 동물적인 뭐 습성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리고 이 모모의 따뜻한 마음, 다른 아이들을 챙기는 그런 게 맞아요. 느껴져서 참 너무 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 암사자를 불러들이는 장면이. 모모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뭘 훔치고 사람들 앞에서 막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애들 막 뭐라 하고 그런 것 이외에 이 암사자한테 쓰다듬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이 모모의 결핍이 그렇죠. 느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씨의 한 줄 평과 별점은요? 네, 별점은 4점입니다. 5점을 주려면 제가 몇 년 뒤에 한 번 더 네. 다시 읽어볼게요. 한 줄 평은 어떤 사람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그다음 로맨스 정입니다. 모모야 앞으로는 네가 형이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그 수진 씨는요? 곱씹어 볼수록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곱씹어 볼수록 좋은 이야기. 5점 만점에 3.5점. 3.5점. 네. 2점에서 1.5점이 이 대화의 예. 과정에서 뭔가 많이 늘어난 그러네요. 것 같은. 아, 부족한 인간인가 봐. 혼자 뭔가를 하면 뭔가 느낄 수가 없네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2번 읽어서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얼핏 기억나서 그렇지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똑같이 수진 씨처럼 이거 뭐야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읽고 끝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도전입니다. 벤하민 라바투트의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길 멈출 때 멈추고 싶었어요. 네. 대가리 받겠습니다. 네. 이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라는 책을 저희가 읽어볼 텐데 이때도 게스트가 한 분이 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